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오디오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늦어른 밤, 윤정이는 외동아들 강준혁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도 함께 일렁였다. 우리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하구나. 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갈아 올렸다. 한 달 전, 갑작스런 화재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뒤 매일 밤이 이랬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29, 한창 사진작가로 이름을 알려가던 아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이야.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준혁이도 하늘에서 어머님이 아프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 서연이가 위로를 건넸다. 그래, 착한 우리 며느리. 남편을 잃고도 이렇게 시어머니를 챙겨주고. 정희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정희는 어둠이 내린 텅 빈 집에서 슬픔을 애써 참고 있었다. 정희의 슬픔을 아는 듯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사망한 아들을 위해 촛불을 켜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준혁아, 엄마가 뭘 잘못했기에 하늘에서 너를 데려가신 거니. 그때였다. 마당 끝 감나무 아래로 사람 그림자가 스쳤다. 정희는 눈을 비볐다. 아마 동네 개가 지나간 모양이지. 하지만 그림자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사람의 형태로 보였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 걸음걸이, 약간 절룩이는 왼쪽 다리. 어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다친 무릎 때문이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엄마.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니다. 환청이다. 아들을 그리워하다 보니 이런 환청까지. 하지만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은 너무나 선명했다. 젖은 점퍼를 입고 머리칼은 엉성하게 잘려있고 초췌하게 마른 얼굴. 엄마, 저예요. 준혁이에요. 정희의 무릎이 꺾였다. 향로가 바닥에 떨어지며 제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촛불이 꺼질 뻔했지만 정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 준혁이 서 있었다. 살이 빠져 뺨이 쑥 들어가고 눈동자는 깊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아이고, 준혁이 진짜 우리 준혁이 맞아? 우리 아들. 정희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차가운 빗물이 스며든 옷, 뼈만 남은 듯한 어깨, 빨라진 심장 박동. 모든 게 진짜였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혁은 어머니의 품에서 흐느꼈다. 미안하다니, 무슨 소리니? 살아 돌아와 줘서 고마워. 고마워. 내 아들아. 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집 안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끔찍한 의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럼 그 유골은 누구란 말인가? 거실로 들어서자 영정사진의 촛불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과 사진 속 미소가 겹쳐 보였다. 정희는 수건을 가져와 아들의 젖은 머리를 말렸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체온이 꿈이 아님을 증명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믿기지 않아 자꾸만 얼굴을 만져본다. 준혁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화재 사고라고 했는데. 준혁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엄마,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서연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서연이, 우리 며느리가 왜? 정희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비는 더욱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고 촛불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흔들렸다.
영정사진 속 준혁의 미소만이 고요히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기적 같은 재회 뒤에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들아, 천천히 말해도 된다. 엄마는 어떤 이야기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거칠어져 있는지 느끼면서 그동안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도 이 기이한 재회를 목격하며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정희는 따뜻한 차를 끓여 아들 앞에 놓았다. 준혁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만 봤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말해도 된단다. 엄마는 어디 안 가니까. 정희의 다정한 목소리에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엄마, 서연이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결혼 초에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제 사진 작품을 누구보다 열심히 봐주고 전시회 때마다 응원해줬거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다정했는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 시어머니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아니, 처음엔 정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출근할 때 몇 시에 나가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다 물어봤어요. 처음엔 관심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친구들과 약속 잡으면 왜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해? 라고 했고, 촬영 때문에 늦으면 가정을 생각 안 해? 라고 따졌어요.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래도 참았어요. 신혼이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직장을 옮기라고 했어요. 네. 프리랜서 사진작가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거나 월급을 많이 주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부터 서연이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서 전화 왔는지, 문자는 뭔지,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디 있었냐, 누구랑 있었냐 계속 추궁했어요. 처음엔 질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무서웠어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들이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니? 부끄러웠어요. 남자가 아내한테 그런 취급받는다고 말하기가. 그리고 서연이가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 노릇을 했었으니까. 정희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모든 다정한 모습이 다 거짓이었다니. 그러다가 결정타가 왔어요. 준혁은 컵을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이 집착이 너무 심해져서 자기는 질투심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말했거든요. 그날 밤은 서연이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더라고요.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지하 창고에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에 끈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너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계속 살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본성은 고쳐지지 않나 봐. 아무리 잘해줘도 금방 질려버리네.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미친년이구나. 완전히 미친년이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내려와서 밥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 명의로 보험 든 거 있어? 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평소보다 늦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결심한 것 같은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준혁아, 그래도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너가 가장 잘해줬었는데, 아쉽지만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럼 어떻게 탈출한 거니? 우연이었어요. 지하 창고 문의 경첩이 오래되어서 녹이 슬었나 봐요. 계속 밀어보니까 조금씩 벌어지더라고요. 3일 동안 조금씩 밀어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준혁은 팔을 걷어 올렸다. 쇠에 긁힌 상처들이 선명했다. 그 다음엔 밥을 못 먹고 굶은 데다가 서연이가 이상한 약까지 먹여서 몸을 움직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처 공원에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집 근처에서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화재야. 사람이 죽었대라는 말들이 들렸어요. 그때까지도 설마 했는데 준혁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사라지자 서연이가 급하게 화재를 꾸몄다는 걸. 제 신분증과 카메라, 핸드폰을 미리 빼돌려서 시신 옆에 두고 불을 질렀대요. 그리고 경찰한테 남편이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다가 화재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어요. 그럼 그 불탄 시신은 도대체 누구야?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노숙자였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누군가였을 거예요.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장례식도 빨리 치렀죠. 엄마가 얼굴을 보고 싶어 해도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안 된다고 했고, 그래. 보험금도 접수했을 거예요. 5억 원. 서연이가 작년에 제 명의로 가입해놨거든요. 그때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자고 하길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엄마한테 오려고 했는데, 혹시 서연이가 엄마를 해칠까 봐 숨어서 지켜봤어요. 정희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엄마, 서연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서연이는 바로 도망갈 거예요. 신분 세탁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새로운 희생양을 찾을지도 몰라요. 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괴롭힌 년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볼 테니까. 그년이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슬픔이 아닌 분노로 들렸다. 새벽 6시,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다. 아들의 고백을 들은 뒤로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자던 준혁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얼마나 지쳤을까. 정희는 조용히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첫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가야 할 곳이 있었다. 병원 원무과. 한 달 전 아들의 사망 확인서를 받으러 왔던 그곳이었다. 그때는 너무 충격받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달랐다. 사망 확인서 재발급 좀 부탁드려요. 접수창구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출력해 줬다. 정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서류를 읽어봤다.
사망자 강준혁 29세. 사망 원인 화재 사고로 인한 질식사 및 화상. 발견 장소 구동 스튜디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다. 가족 동의하에 신속 처리되었음. 담당의 김상호. 신속 처리? 정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실례합니다만, 이 신속 처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젊은 간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대답했다. 보통은 부검이나 신원 확인 등의 절차가 있는데, 가족이 원하면 그런 절차를 줄이고 빨리 처리해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원한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런 요청을 했나요? 기록을 봐야겠는데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배우자인 한서연 씨가 요청하셨네요. 시어머니가 너무 상심하셔서 빨리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면서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기 이름을 팔아서 그런 요청을 했다니. 그럼 얼굴 확인 같은 건 안 했나요? 화재 사고라 많이 손상되어서 신분증과 개인 소지품으로만 확인했어요. 개인 소지품. 준혁이 말한 대로였다. 서연이 미리 빼돌린 신분증과 카메라. 정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보험회사였다. 생명보험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보험 수익자가 아니시면 저는 고인의 어머니입니다. 수익자는 며느리고요. 정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자 직원이 확인해줬다. 사망보험금은 5억 원이고 다음 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직원의 말을 듣자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혹시 이전에도 한서연 씨 명의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탐정사무소 간판을 발견했다. 진실탐정사무소. 망설이다가 들어가기로 했다. 어서 오십시오. 50대 중반의 남자가 맞아줬다. 탐정님,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정희는 준혁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들려줬다. 물론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은 숨기고 며느리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만 했다. 한서연이라고 하셨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급합니다. 제발 빨리 해주세요. 탐정은 정희의 절실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오니 준혁이 깨어 있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깨어보니까 안 계셔서. 병원이랑 보험회사 다녀왔다. 아들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정희는 오늘 알아낸 것들을 준혁에게 얘기해줬다. 신속 처리, 빠른 보험금 지급, 모든 게 너무 매끄럽게 진행된 것들. 역시 그랬구나. 준혁이 주먹을 쥐었다. 엄마, 그런데 혹시 서연이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아직 제가 여기 있는 걸 모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년이 감히 여기 와서 뭘 하겠니? 그리고 만약 온다면 오히려 좋아. 면전에서 따져볼 수 있으니까.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났다.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정희와 준혁은 얼어붙었다. 서연이 정말 왔다. 어머님, 혹시 잠들어 계신 건 아니죠? 49제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희는 준혁에게 손짓했다. 방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라는 뜻이었다. 준혁은 조용히 안방으로 사라졌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머님, 서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웬일이니? 내일이 49제잖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혹시 부족한 것 없으신지 확인하러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 정희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니. 겉으로는 티가 전혀 나지 않았다. 고맙다, 며느리야. 그런데 넌 괜찮니? 너도 많이 힘들 텐데. 저야 뭐.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준혁이도 하늘에서 제가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마치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런데 서연아, 보험금은 언제 나오니? 정희가 일부러 물어봤다. 아, 며칠 뒤면 나와요. 준혁이가 보험을 들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걸로 어머님 노후도 챙겨드리고 준혁이 추도비도 만들고 싶어요. 준혁이가 저를 많이 생각해서 5억이나 들어뒀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데 어머님,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정희의 심장이 빨라졌다. 집 근처에서 준혁이를 닮은 사람을 봤어요. 뒷모습이었는데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한순간 착각했네요. 죽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도 준혁이로 보이나 봐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희에게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그러게, 그리운 사람은 자꾸 보이는 법이지.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님, 그럼 내일 49제 때 뵐게요.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그래, 고생한다. 서연이 떠난 후 준혁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들었어요? 서연이가 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 들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그년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겠다. 정희는 탐정사무소 명함을 꺼내며 전화를 걸었다. 탐정님, 저예요. 혹시 뭔가 알아내신 게 있나요? 아, 정희 씨. 마침 잘 연락 주셨네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한서연. 이 여자 전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3년 전에 동거남이 실종되었는데 시체는 못 찾고 보험금만 받았습니다. 그때도 5억이었어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전에도 한 번 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확인한 건 3명입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준혁을 봤다. 아들아, 이제 확신이 선다. 그녀는 완전한 연쇄 살인범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일 49제 때 그년을 덫에 걸어 넣을 거야. 녹음기라도 준비해서 자백을 받아내야겠어. 정희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괴롭힌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까지 해친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49제 당일 아침, 정희는 새벽 5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오늘 계획으로 가득했다. 준혁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정희의 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위에서 조용히 있어. 오전 10시, 며느리가 도착했다. 검은 한복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온 모습이 얼핏 보면 정말 슬픔에 잠긴 미망인 같았다. 어머님, 오늘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 뭐. 우리 아들 보내는 마지막 날이니까. 정희는 일부러 눈시울을 붉혔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모두들 서연을 보며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다. 착한 며느리를 두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연은 그때마다 눈물을 닦으며 준혁이를 위해 힘내야죠라고 대답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정희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잠깐 안방에서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조용한 안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문을 닫고 녹음기를 켰다. 서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 말씀하세요. 너 우리 준혁이 정말 사랑했니? 서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준혁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럼 준혁이가 죽기 전에 이상한 일은 없었니? 평소와 다른 점이라든지. 이상한 일이요? 특별히. 아, 그러고 보니 마지막 며칠은 좀 우울해 하더라고요. 작품 활동이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봤다. 서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니?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그때 다락방에서 발소리가 났다. 서연이 천장을 올려다 봤다. 어머님, 위에서 소리가. 아, 고양이가 들어갔나 보다. 정희는 서둘러 둘러댔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런데 서연아, 엄마가 어제 탐정한테 의뢰를 했어. 탐정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응. 준혁이 죽음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빨리 처리된 것도 그렇고, 보험금도 너무 빨리 나온 것도 그렇고. 서연은 침을 삼켰다. 어머님, 그런 건 다 정상적인 절차예요. 제가 서류를 빨리 준비해서 그런 거고. 그래? 그럼 3년 전에 내가 사귀던 남자 이야기도 정상적인 일이니?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뭔 소리예요? 김민수, 너랑 동거하다가 실종된 남자 말이야. 그때도 보험금 5억 받았지? 서연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박상호는 그것도 다른 일이니? 정희가 탐정에게서 들은 이름들을 하나씩 꺼내자 서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뭘 안다고? 다 안다. 내가 우리 준혁이를 지하 창고에 가둬놨다는 것도, 다른 사람 시체를 가져다가 준혁이인 척했다는 것도. 서연은 잠시 정적 속에서 정의를 노려봤다. 그리고 갑자기 차갑게 웃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아시는구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에 다정하고 공손한 톤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다. 그래요? 맞아요. 다 제가 한 일이에요. 정희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녹음기를 믿고 계속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준혁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죠. 오히려 준혁이는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이용하기 쉬웠고요.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정말 좋아했어요. 순수하고 믿음직한 남자니까.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야심도 없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런 남자랑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니?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게 하려고 했죠. 어차피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저만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매일 밥 챙겨주고 돌보기가. 정희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기로 한 거구나. 스마트한 선택이었죠. 보험금도 받고 자유도 얻고 일석이조였어요.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이런 짓을. 그때 다락방에서 또 소리가 났다. 이번엔 더 크게. 서연은 갑자기 일어나서 문 쪽으로 향했다. 너 어디 가니? 정희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다. 정희는 급하게 뒤따라갔다. 서연이 다락방 입구를 올려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다락방 문이 열리며 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준혁? 서연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경악했다. 안녕, 서연아. 오랜만이네. 준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도망쳤는지 궁금하지.
내가 못 박은 창고 문이 너무 낡아서 다행이었어. 아니야. 이건 꿈이야. 서연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들은 밖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서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아니에요. 저 사람은 가짜예요. 준혁이는 죽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여러분, 이 녹음기 좀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 제가 한 일이에요. 보험금도 받고 자유도 얻고. 사람들은 경악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사위를.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장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다. 경찰이 들어와 서연을 체포해 갔다. 49제는 이렇게 해서 준혁의 부활절이 되었다. 서연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연일 언론에서 연쇄 보험 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정희와 준혁은 하루하루 새로운 소식을 접했다. 엄마, 뉴스 보세요. 준혁이 리모컨을 들고 말했다. TV 화면에는 담당 검사가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피의자 한서연은 지난 5년간 총 3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총 1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공모한 병원 관계자와 보험사 직원도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그년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보험사의 신속 지급 시스템과 병원의 사망 확인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예상됩니다. 준혁이 TV를 끄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화재로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알아냈대요. 누구래? 정희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김준호라는 분이에요. 29살. 가족도 없고 연고지도 없이 길에서 노숙하는 분이었대요. 그 가엾은 사람을. 정희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불에 탄 그 젊은 청년을. 엄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분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며칠 후, 정희와 준혁은 김준호의 무연고 묘지를 찾았다. 국화꽃을 들고, 김준호 씨,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준혁이 묘 앞에서 깊이 절했다. 당신 덕분에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당신을 잊지 않고 살겠어요. 정희도 함께 절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한 달 후, 정희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두 번째 봄 화원. 김준호 씨를 기리는 의미도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어머님, 개업 축하드려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축하해줬다. 모두들 그 끔찍한 사건을 겪은 정희를 대견해하며 응원했다. 정희야, 정말 대단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게 어디예요. 정희는 밝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준혁도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예전에는 작품성을 위한 사진을 찍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담는 데 집중했다. 준혁아, 오늘 촬영은 어땠니? 좋았어요. 금문식 맞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찍어드렸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됐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느 날 저녁, 모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기적같이 소중했다. 엄마, 제가 그때 정말 바보였어요. 왜? 서연이가 이상하다는 걸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럼 엄마도 그런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겠니? 그리고 내가 순수해서 속은 거잖아. 그게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준혁아, 엄마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야.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고.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 이제 결혼 안 할래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지. 아니에요. 엄마랑 둘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정희는 웃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때는 엄마가 제대로 살펴볼 테니까 걱정 마라. 정말요? 그럼 이제 엄마 눈을 속일 수 있는 여자는 없어.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6개월 후 서연의 1심 판결이 났다. 무기징역이었다. 정희는 법정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피고인은 치밀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서연은 끝까지 무표정했다. 정희를 바라볼 때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법정을 나오며 정희는 준혁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새로 시작해요. 1년 후 화원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가 되었다. 정희의 정성스러운 꽃꽂이와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다. 준혁도 지역 신문사에서 사진 기자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엄마, 오늘 신문에 우리 이야기 났어요. 뭐래? 죽음을 이긴 모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정희는 신문을 펼쳐봤다. 자신과 아들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이런 걸 왜 또 실어? 창피하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기적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아기는 벌을 받고 자신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준혁아. 네,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저도요. 그날 밤 정희는 김준호의 영정사진 앞에 향을 피웠다. 이제는 매주 한 번씩 하는 일이 되었다. 준호 청년,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희망의 비였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꼭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